이제 드디어 개학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지금 듣는 강의가 온라인 수업에서 듣는 미술 수업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친구들 다들 수고했어요. 미술사 굉장히 힘들고 지루할 수 있는데 특히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친구들 모두 다 집중해서 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은 그동안 못했던 실기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기대되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온라인 수업 힘내서 들읍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우리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 인상주의까지 배웠죠. 우리 인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 누구라고 했죠? 모네라고 했어요. 모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모네가 어떤 장면을 보고 받은 인상을 포착해서 그리는 사람이라고 했죠. 빛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는데 그런 순간의 빛을 포착해서 화폭에 담아낸 화가가 모네입니다. 모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도 그렇게 빛의 움직임, 빛을 순간 포착하는 걸 중요시 여겼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오줌을 참으면서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왜 오줌을 참으면서 그림을 그렸을까? 자, 첫 번째는 오줌을 누는 사이에 빛이 달라져서 그리고 싶은 풍경을 그리지 못할까 봐. 두 번째는 오줌을 참을수록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첫 번째예요. 오줌을 누러가면은 그 사이에 해가 이렇게 해는 동네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빛이 달라지고 우리 그림자도 달라지겠죠.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렇게 오줌을 참으면서까지 그림을 계속 강행해서 그렸다고 해요. 혹시 고유색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고유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고유의 색을 고유색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의 피부색은 살구색이라고, 사과는 빨간색, 나뭇잎은 초록색, 하늘과 바다는 파란색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원래는 그렇게 화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유색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이 인상주의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런 고유색을 사용했을까? 아니죠.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을 그대로 포착해서 작가가 받은 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인상주의라고 했죠. 인상주의 화가들은 고유색을 사용하지 않고 인상색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 인상색이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을 그대로 포착해서 그리는 걸 인상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람을 그릴 때도 피부면에 살색만 칠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으면은 어떤 부분은 주황빛이 돌 수도 있고 핑크빛이 돌 수도 있고 빛을 안 받는 부분은 초록빛이나 파란색 빛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얼굴에 그려내기 시작하고 또 우리 직사광선을 받으면 피부색이 어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구색이 아니라 빛을 완전 세게 받으면 엄청 하얀색으로 반사돼서 보이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피부결을 엄청 하얗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인상주의라는 명칭이 처음에 조롱의 의미로 쓰였다고 했죠. 이거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인상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인상주의라는 것은 처음에 욕으로 사용됐던 용어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화파들 있죠. 사실주의, 야수파, 입체주의, 고딕, 로마네스크 이렇게 다양한 화파들이 있는데 그런 화파들의 이름의 유래를 따져보면 좀 욕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상주의도 욕이라 그랬죠. 그리고 친구들 중세시대에 있는 고딕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고딕은 조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로코코 들어봤죠?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가 살았던 시기를 로코코라고 하는데 그건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조롱의 대상.
요게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우리 야수파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이 짐승 같다라는 의미에서 야수파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주의는, 입체주의가 영어로 하면 큐비즘이거든요. 큐브가 우리 한국어로 바꾸면 뭐지? 큐브? 정사각형인데 피카소의 그림은 그냥 정육면체 덩어리 같다라는 의미에서 입체주의라고 불렸다고 해요. 화파의 이름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좀 욕인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요? 우리 새로운 걸 만들려면 이전과 똑같아야 될까? 이전과 똑같으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과감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화파가 등장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좀 일반적이지 않고 남다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 쟤 관종이다, 쟤 별로다,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당시의 그림 세계도 그랬어요. 좀 남들하고 다르다, 나만의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화가들을 보면은 저게 뭐냐라고 비판하면서 욕의 의미로 화파의 이름 자체를 욕 단어를 써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건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화가들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독특 발상 시도를 할 때 남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비판하거나 뭐 심지어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사람들은 낯선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꺼려하길 마련이에요. 뭐 열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대부분 좀 이렇게 다 꺼려하기 마련, 꺼리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심지궂게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남는 거는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들, 파격적인 시도를 한 사람들이 어떤 발명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써서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잘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모네 이후에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쏟아져 나와요. 뭐 르누아르도 있고 시슬레도 있고 드가, 로트렉 같은 다양한 인상주의 화가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 우리 모네 말고도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네라는 사람인데요. 자, 우리 축구선수 마네 아니에요. 선생님이 마네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다 안돼. 그래서 친구들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축구선수 마네를 말하더라고요. 축구선수 마네 아니고 에드와르도 마네라고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파리 프랑스에 가면은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오르세 미술관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인데 우리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도 있죠. 저는 루브르 박물관도 좋긴 좋았지만 오르세 미술관이 더 좋았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진짜 엄청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 다 못 돌아봐요. 그리고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집트나 유적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르세 미술관은 미술관이니까 딱 미술 작품만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오르세 미술관 가면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그림 관람하는데 시간을 다 들여요. 보는데 근데 그것도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서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규모가 큰 미술관인데 거기에 이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실제로 보면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그림 앞에 서면은 좀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드나요? 그리고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당시에 이 그림이 미술관에 걸렸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막 찢으려고 우산을 들고 엄청 내리쳤대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람들이 손을 뻗어도 우산이 닿이지 않을 만한 곳, 엄청 높은 곳에 그림이 걸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그림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이었어요. 우리 먼저 시선이 닿는 옷을 발가벗은 여인에게로 가봅시다. 자, 이 여인은 옷을 다 벗고 남자들 사이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드화죠. 누드화인데 우리 이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도 누드화가 그려졌을까요? 안 그려졌을까요? 누드화는 그려졌었어요. 어떤 걸로 그려졌을까?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여신을 표현할 때는 이런 누드화를 그리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시기의 누드화를 보면은 전부 다 비너스라든지 아니면 여신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에 그려진 여인은 여신인가요? 아니죠. 그냥 일반 여성이에요. 일반 여성이고 표정은 아주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 즉,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응시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 주변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는데 여인의 피부는 굉장히 빛을 받아서 하얗게 표현이 됐는데 그 옆에 남자들은 까만 정장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냇가에 몸을 담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 같나요? 딱 봐도 뭔가 불순한 장면 같죠. 네, 이 그림은 당시에 부르주아 귀족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마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의 부르주아들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척 연기를 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숲속에 가서 여자들과 히덕거리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마네는 여인의 누드화와 그 옆에 앉아있는 남성들을 표현을 해서 당대 부르주아들을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적나라한 풍경을 그대로 담아낸 이 그림을 당시 부르주아들은 굉장히 찢어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처음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이에요. 하지만 주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좀 그림으로, 화풍으로 뜯어봐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인데 우리 이전과는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그림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이 그림은 원근법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근법 배웠죠? 우리 원근법은 어느 시기에 등장했죠? 르네상스 시기에 원근법이 등장을 하게 돼요. 르네상스 시기에 원근법이 등장하고 난 뒤에 이후에는 계속해서 원근법을 표현하는 게 당시 그림의 무조건 불문율이었어요. 무조건 원근법을 표현해서 거리감을 살려야 했는데 마네는 그런 원근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완전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어떤 점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 뒤에 있는 여인을 보면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워 보인. 우리 원근법은 멀리 있는 건 좀 작게 그리고 좀 흐릿하게 그려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뒤에 있는 여인을 보면은 크기가 굉장히 커서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그리고 선명하게 그렸어요. 나무도 보면은 어떤 나무는 뒤에 있음에도 더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무는 앞에 있음에도 좀 더 밝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네는 이렇게 원근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평면적인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 그림은 굉장히 파격적임과 동시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 추종자들을 많이 끌어들이게 돼요. 이전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에서 질린 화가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인 그림은 당시 화가들에게 굉장한 신선함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네는 인상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며 이후에 그를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화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친구들 혹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보나요? 거기에 홍도와 윤복이라고 의대생들 나오죠. 그 의대생들 보면은 막 등장인물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너희 마네와 모네 아니야?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마네와 모네는 이렇게 인상주의의 세트로 다니는 화가들이에요. 이렇게 마네와 모네가 인상주의의 길을 탁 터주게 돼요. 인상주의는 이렇게 좀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시도를 한 화가들이 인상주의인데 인상주의 화가 하면은 친구들 고흐나 고갱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왜 고흐나 고갱은 인상주의 대표 화가로 안 꼽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모네랑 마네는 초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들이에요. 우리 인상주의는 처음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 커지게 돼요. 그래서 총
세 가지 화파로 또 나뉘게 되는데 처음이 마네와 모네가 했던 인상주의예요. 그 이유는 시냐크나든지 세라가 주도했던 신인상주의가 등장해요. 이거는 우리 점으로 그림 그리는 거 알고 있죠. 그걸 점묘법이라고 하는데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신인상주의 화풍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후기 인상주의인데 후기 인상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고흐, 고갱, 세잔이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갱과 고흐, 후기 인상주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좀 쉬다가 오세요. 안녕.